지금 그 우리 이제 현재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걸 생산함수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산함수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이가 많다. 우리나라 지금 요새 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우리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 그 말은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젊은이가 많은 나라들은 그러면 그 성장률이 높아야 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야 되잖아요. 과연 그러냐? 그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다 저성장 국가,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고령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높아요. 그러면 인구 구조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우리 이제 생산함수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생산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 아니에요. 노동의 수량의 관점에서는 가장 열악한 나라들이 오히려 국민소득이 가장 높잖아요. 여기 품질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현 경제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품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품질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노동의 품질이라는 것은 강한 독점력을 가져요. 그 독점력을 가진 만큼 강한 경쟁력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현 경제학에서는 토지라는데 그건 적절치 않고 그냥 자원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이러면 다 잘 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카타르처럼 그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잘 살아요. 이 나라는 진짜로 뭐랄까 석유 자원을 팔아서 중동의 허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가 이제 부동산 투자 가치가 워낙 높으니까 세계적인 그 운동 선수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 뮤지션들, 화가들 여기에 다 자기 집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또 가격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 무지하게 높은 그 가격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은 또 월급이 얼마나 높겠어요. 예. 근데 이제 자원이 많으면서 못 사는 나라도 많잖아요. 리비아 같은 나라들, 이란 같은 나라들 얼마나 지금 못 살아요. 또 지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특히 베네수엘라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유명해진 나라잖아요. 그 나라 국민소득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3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 자원 부국이. 그 자원도 그렇지 않다. 그거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생산 요소 중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자본이 있죠. 자본 축적이 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자본 축적이 다른 산업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나라들은 다 쇠락했어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옛날에 유럽 경제를 지배했었잖아요. 꼬꾸라졌죠. 뭐라 그러냐. 북해의 그 벨트를 한자동맹, 그 도시들. 자본 축적이 어느 수준 이후 올라간 다음에 전부 다 내리막을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중남미에서 이 금은 약탈하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금을 개발해서 유럽으로 가져온 나라. 그것도 과도하게 축적된 다음에 추락했잖아요. 네덜란드도 그 비슷한 길을 갔었고. 근데 자본도 그러면 꼭 높은 소득의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 과학기술이. 근데 생산 요소에 빠져있어, 이게. 이 과학기술에는 저기도 포함돼야 돼요. 조직력도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 노하우도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과학적인 기술 수준과 또 경제적인 기술 수준으로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술 수준은 뭐냐면 이 볼펜을 100원에 생산하느냐 1000원에 생산하느냐. 100원에 생산한다. 그럼 이건 경제적인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 포드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이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 값을 거의 10분의 1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경영 노하우도 기술에 속하고 그 기술이 결국은 경제적인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거거든요. 또 뭐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데 이 경제적인 기술 수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기술 수준은 물론 중요하죠. 네. 과학적인 기술 수준과 경제적인 기술 수준을 결합한 그 종합적인 어떤 기술 수준 이게 국민소득을 결정적으로 좌우를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이 먼저 발달한 사례가 없어요. 좀 이상하죠. 경제가 성장한 뒤에 과학기술이 따라서 발전을 하면서 추동을 시켜줘요. 그 나라를.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바로 일어선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국이 그 상업혁명을 통해서 부강해지면서 아주 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을 추동해서 세계 경제 패권국가, 나중에 정치적인 패권국가로까지 등극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과학기술도 그러면 이게 근원적인 동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럼 근원적인 동력은 뭔데?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환원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를 성장시킨 변수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삥 돌아왔는데 결국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야.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예요. 좀 납득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진짜로 의외로 우리 역사에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하고 그 대통령들의 경제 토크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 책을 쓰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막 가장 크게 충격받을 사람들은 누구냐라면 박정희가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 책에서는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 박정희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킨 게 아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1957년에 발전을 시작해서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4.19 직후에 들어선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그 폄하한 그걸 이제 그 기록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4.19 직후에 민주당 시절의 성장률이 형편없이 낮을 것 같잖아요. 쿠데타 이후 3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그때 몇 개월의 성장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가 통계를 안 보니까 막 함부로 떠들어서 그렇지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195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그 확대 재생산 과정에 들어가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연구소 소식지에 이제 실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읽은 선배하고 또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벌인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박정희 때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킨 건 사실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주된 주장이에요. 맞다. 틀림없이 그랬다. 그럼 박정희한테 그 공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아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그 책에서 여러 개 봤지 않냐. 대표적으로 박정희 그 시절에 일어나는 외환위기만 63년, 68년, 71년, 74년, 그리고 80년도
박정희 정권 때문에 일어난 그 외환위기고 82년 외환위기는 더 심각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 그 장관실 옆에도 그 IMF 직원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뭐 주요 정책 부서에 전부 다 옆에 자기 책상도 가지고 실제로 신탁통치를 했어요. 82년대. 우리는 그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경제사 책 어디에도 그 얘기 안 나와 있어요.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에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죠. 그 책에 쓰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이거 뭐 진짜 이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그건 내가 거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우리 경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 안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뭐 오토반 가서 구상했다 전부 다 사기고 그거는 국정원회에서 기획이 돼서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 조성용으로 그 계획에 들어갔고 외국 차관 들여와갖고 40%를 떼다가 정치자금을 만들어서 쓰는 바람에 그 경부고속도로가 완공한 2년 만에 건설비보다 더 많은 보수 유지비가 들어가야 했었고 그 형편없는 건설비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몇 명인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안전장치 없는 그 건설 과정에서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근데 내가 왜 그걸 굳이 내가 거론한지 안 한지 아냐. 당시는 우리 물류가 일본과 미국으로의 물류가 거의 한 80%를 차지했어요. 70몇 %를 차지했다고요. 그럼 물류가 어디로 오르겠어요? 당연히 서해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이 경부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해는 서울이 이제 소위 말해 산업의 중심이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서울이 이제 산업 시설이 거의 없죠. 디지털 단지 뭐 등등 조금밖에 없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거의 모든 산업 시설들이 다 집중돼 있었으니까 서해가 휴전선으로 막혀 있잖아요. 강으로는 못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육로로 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전라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또 거리 가는 것보다 경상도로 바로 가는 게 더 나았어요. 근데 그때 문경세제 넘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또 화물차들 성능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오화이트를 잘해요. 고장도 잦고 그때는 그 운전기사들이 그 카브레터 뜯어서 찌꺼기 낀 거 다 불 정도 수준의 그 정비 기술을 가져야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없었고 그 최고 속도라 해봐야 3, 40km 겨우 달렸었고 또 이제 문경 세제 올라갈 때는 10km 겨우 갔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걸쳐서 갔어요 그때. 우리 수출 물품들이 일주일에 걸쳐서 부산항에 가서 선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6시간에서 8시간 확 단축을 시켜놨어요. 우리 경제의 그 능률을 얼마나 높여놨겠어요. 그 딜리버리를 얼마나, 인도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켰겠냐고요. 그거 건설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요. 원래 의도야 정치자금 조성령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다룬 거다. 그거 진짜 그 추악한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려면 끝도 없었다. 우리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런 산업시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딴지 걸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게 딴지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안 건 거예요. 대신 이제 진짜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 건 내가 거론했죠. 외국 차관기업 설립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6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 차관들여갖고 대대적으로 차관기업들 설립을 하거든요. 다 망했어요.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전부 다 정치자금 걷어들여서 60년대 후반에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정치자금으로 다 선거자금을 썼거든. 근데 그건 내가 거론했어요. 다 도산해갖고 결국 우리 경제 치명상을 입혔거든, 게. 71년 외환위기가 그래서 터집니다.
그 이야기까지도 안 하고 자꾸만 실패했다고만 하는데 그렇게 그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선배가 우리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간 거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지 뭐 내가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 이제 술이 많이 취해갖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 세계 그 경제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도약의 계기들을 어느 나라나 막 가져요. 필리핀도 그랬었고 이제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있지만 그 도약의 계기를 맞는데 그 도약을 지속시킨 나라는 계속 올라간 거고 좌절한 나라는 이제 가난하게 되는데 그 도약의 계기라는 게 결국은 그 도전과 응전이라는 거 토인비가 그 용어를 쓰잖아요. 역사의 그 연구 역사의 연구인가요 그게? 아닌데? 뭐이지? 토인비 저작이 로마 제국 흥망사는 기본이 쓴 거고 역사의 연구구나 맞구나. 그 역사의 연구에 그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는 그 곳에서는 그 도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존 밀림에 원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그 도전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른 데에서 이렇게 습격해오는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 도전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 지대와 접해 있는 쪽에서는 소위 약탈이 도전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식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굶어 죽거나 혹은 또 그 어떤 큰 그 난관을 봉착하는 일은 없잖아요. 이제 곡식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저장된 게 소위 말해서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저장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가축으로 평소에는 하는데 가끔 강추위가 오잖아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강추위로 떼죽음을 당하면 그 사람 이제 먹고 살 게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새에 기합해갖고 농경 민족들 이제 약탈을 해가는 거지. 그게 소위 말하자면 농경 민족과 유목 민족의 끊임없는 대립, 전쟁이었었고 서로 방어하고 서로 약탈하기 위한 그 도전과 그 과정의 응전이 결국은 양쪽에 특히 농경 쪽에 발전을 불러왔던 거 아닌가 싶어요. 유럽이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 그러니까 로마가 몰락한 이후에 10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겪잖아요. 그 암흑 시대를 겪은 것도 외부적인 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싶어요. 유럽에는 초원이 없잖아요. 근데 초원은 우랄 산맥 밑에는 좀 카스피해 북쪽 거기는 이제 초원이 있다 참. 거기는 또 문명이 있었죠. 예. 근데 그쪽은 소위 말해서 농경과 유목민족이 끊임없이 싸워요. 중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연안의 농경족과 그 위에 이제 초원족이 끊임없이 교류를 하잖아요. 중동의 문명도 수메르 문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으로서는 최고 문명이죠. 가장 오래된 이제 문명인데 그 문명도 결국은 수메르족은 사실은 유목민족이에요. 원래 유목민족이에요. 나중에 농경민족을 지배해서 거기에서 이제 왕조를 세워서 그 문명을 일구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그랬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 산업시설, 농경시설이 모두 다 붕괴가 됐어요. 폭격에 의해서도 붕괴가 됐고 경작하지 않음으로 해서 못함으로 해서 황무지화 됐고 그 도전에 대한 능전 복구하려는 욕구 거기다 또 뭐가 있었냐면 6.25 전쟁을 통해서 참혹한 그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그때보다는 뭐 나쁘지 않죠. 전쟁 중에 겪었던 그 참혹한 생활보다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참혹한 생활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나가는 동력 역할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건과 의지, 이게 우리 경제의 도약의 계기였었고, 그 여건과 의지가 결합해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1956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 힘으로 잘 살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정부가 스스로 그 나라를 잘 살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승만이 집권 기간 중에 이승만이가 경제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승만을 국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저 경제 시스템의 기초를 닦았고 그 사람이 우리 경제에 뭘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더 중요하게는 소위 말해서 친일파에 등용하면서 이승만이가 그랬잖아요. 행정 능률상 어쩔 수 없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뭐 경험 있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독립국가 중에서는 가장 늦게 도약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도 엉터리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국가를 경영할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 195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그러면 경제가 도약하냐. 근데 그게 바로 미국 원조에 있어요. 미국이 저 세계대전 기간 중에 그 유럽을 비롯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도처에 그쪽이 산업 생산도 안 되고 농업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수출 수출 기지 역할을 했잖아요. 산업 기지 역할을 했잖아요. 미국이 전쟁 중에.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의 산업 시설이든 농경 시설이든 이 전부 다 시설이 과잉인 상태였어요. 세계대전 직후에. 그래서 이제 마샬 정책도 펼치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60년대, 50년대 중반부터서 이제 유럽 각국의 이제 산업시설이 복구가 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의 전쟁표로 이렇게 황무지화 됐던 농경시설도 이제 복구가 되면서 미국의 농산물도 잉여, 또 여러 뭐 의류나 이런 그 공업 제품도 잉여. 그러니까 그 잉여가 쌓이니까 그걸 갖다가 어디다 쏟아 부술 때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 이제 잉여 물자들을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구호 물자로도 들어오고 또 원조 물자로도 들어오고 또 돈으로 계산해서 들어오면서 그 물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 이제 들어오면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갖고 그걸 시중에 팔아요. 그 판돈으로 정부가 유지가 됐어요. 정부는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 배정하다가 좀 인마에 포켓도 좀 하고 거기서 돈만 챙기면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원조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1954년, 55년 넘어서면서 54년부터서 미국이 이제 유럽에 의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농경시설을 복구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조금씩 이제 좀 악화되기 시작해요. 물론 아직 여전히 대규모 흑자였지만. 미국에서 경각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무상원조 안 된다. 유상원조로 바꾸자. 우리나라 유상원조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무상원조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원조가 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상원조가 줄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나라 달러 그 지폐 찍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어떻게든지 해서 그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들이자. 이런 그 의식이 1950년대 이후에 생겨요. 55년, 56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신진 관료들 사이에서 그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산업 계획들이 세워진다고. 나하고 공동 저작했던 임채환이 예? 그 책 쓰면서 그 책에 없는 이야기 오늘 많이 듣지 너. 그 책에 못 쓰는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이제? 네, 좀 풀렸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나도 즐거워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얘기 들으셨어요. 그리고 경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들으셨고. 저는 여기 있는 거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없는 거 말씀해주고 싶어요. 기왕에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뭐겠어요? 정책. 경제 정책이죠. 경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 걸 보고 경제를 예측하면, 경제를 읽어내고 진단하고 예측을 하면 거의 안 틀려요. 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이제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경제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경제학은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경제학이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한다는 그 경제는 국가 경제를 의미해요. 경제학의 대상은 국가 경제예요. 그게 유기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 유기체라고 간주하는데, 그러니까 경제는 유기체라 생각하면, 이게 유기체 중에서 최상위 유기체가 뭐예요? 우리가 제일 밀접한 유기체. 우리 인체죠. 우리 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경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제 정책도 훨씬 정확하게 시행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흔히 비유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박지성 선수를 무지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 이 다리 양쪽 무릎에 근육이 끊어지기 전에는 축구 좀 잘했어요. 그래서 골키타 그 이야기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박지성을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축구 선수들의 그 어떤 필요 조건들 있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 있잖아요. 첫째는 체력. 그렇죠. 체력은 이제 오래 뛰고 빨리 뛰고 또 순발력있게 뛰고 이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력이 뛰어나야죠. 두 번째는 축구 기술이 뛰어나야 하잖아요. 축구 기술이 뛰어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그게 70년대 독일에 그 뮬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게르트 뮬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키도 작아요. 달리기도 12초 저 뒤에 있어요. 11초 때 선수가 일반적일 때에 13초 조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평범한 조금 빨리 달리는 선수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체구도 예소하지. 또 축구 실력이, 축구 기술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누구죠? 메시가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하는데, 누구 기록을 갱신한지 아세요? 게르트 뮬러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최다골 넣은 사람도 아마 게르트 뮬러가 아닌가. 한 시즌으로. 펠레가 종합으로는 1등이고. 근데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는데 몰라요. 나도 오래돼서. 근데 그렇다면 이 경기 감각도 체력 기술에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골 넣는 감각 있잖아요. 수비도 마찬가지, 골키퍼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로 말하자면 이 체력이, 축구 선수 체력이 성장 잠재력이에요. 그리고 기술이 이게 국제 경쟁력이에요. 경기 감각이 국가 경제의 경영 능력이에요. 경기 감각도 길러져요. 국가 경제의 경영 능력도 길러진다고요. 다른 나라 열심히 연구하고 과거 경험을
뭐 처절하게 반성하고 실패한 거는, 성공한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가고 이제 이런 거 길러진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삼박자가 갖춰지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경제를 보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체력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훈련 독하게 하잖아요. 경제도 독하게 그 훈련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도 독하게 뭐랄까 성장 잠재력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독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이 안 생겨요. 축구 선수들이 편하게 체력 이렇게 쌓아 올린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피땀을 흘려서 오랜 세월의 인내를 통해서 체력을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축구 기술 있잖아요. 국제 경쟁력. 기술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잖아요. 국제 경쟁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끊임없는 교류 혹은 경쟁을 통해서 길러지는 게 국제 경쟁력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망해가겠죠. 그 망해가는 게 없으면 국제 경쟁력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민간 기업이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에 비해서 생산성이나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뛰어난 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 치열하게 노력한 것들이 축적돼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국가 경제의 경영 능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국가 경제의 경영 능력은 축구 선수라는 그 관점에서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국가 경제 경영이란 종점 없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니까 그것도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내리막에서는 좀 속도 좀 높이잖아요. 오르막에서는 속도 좀 늦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여건에 따라서 알맞게 그렇게 스피드 조절해야 한다고. 이 경기 감각 뛰어난 선수들이 또 그런 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 근데 또 더 중요하게는 뭐냐 하면, 내가 5km 구간을 한 15분대에 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특정 구간을 13km로 뛰어봐야 어떻게 되나? 금방 탈진하잖아요. 국가 경제 경영도 경기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거나 과속을 보이거나 혹은 과열되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파고 가요. 97년 외환위기도 그랬고 82년 외환위기도 그랬고 다 그래요. 외환위기라는 건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금융위기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종점 없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국가 경제 경영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경제를 읽어내고 판단하고 예측을 해야 돼요. 이 경제 정책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그 경제 정책이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부응하느냐 부응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항상 머리에 담고 경제를 봐요. 우리 성장 잠재력이 지금 향상되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혹은 국제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어. 나빠지고 있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좀 더 향상시켜야 하는데,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좀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데 맨날 마약 혹은 금지 약물, 운동선수에게 주는 금지 약물과 같은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 쓰자마자 제가 계속해서 경기를 비관적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건 전형적인 금지 약물이거든. 일시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지.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이나 또 재정 지출 확대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양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치료약이라고, 치료약.
국제 수지가 갑자기 악화됐다. 환율을 딱 올려서 그러니까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그러면 환율을 올려서라도 이 경상수지를 호전을 시켜야죠. 그것도 빠른 기간을. 그런 치료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제가 또 악순환에 들어갔다. 갑자기 무슨 일로 해갖고 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그래서 내수가 부진해져서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공급과잉이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니까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줄이니까 또 소득이 줄어서 또 그 소비가 줄어들고 그 이제 경제는 그 악순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치료하는데 재정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영양제로 쓰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를 자극하는 그 영양제로 쓰면 반드시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지금 현 경제학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신속하게 회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재정 정책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케인스 경제학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경제 정책까지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케인스 경제학에 입각한 그 재정 지출 확대 정책 혹은 재정 적자 정책을 펼친 나라들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큰 나라일수록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인스 경제 정책을 폐기하게 되는데 왜 케인스 이론이 안 맞게 됐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의 대전제,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신속하게 회복한다. 그러니까 케인스 본인이 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 세이의 법칙이 경제학계를 지배했었는데 케인스가 아니다. 수요가 공급을 제약한다. 수요가 충분해야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부터서 경제학의 관심은 온통 이제 수요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공급만 보다 이제 수요 쪽으로 넘어와서 수요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 수요만 봐도 되지. 공급은 항상 균형을 이루니까. 근데 수요와 공급이 항상 균형을 이룬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뭐 지금 우리 경제에서 나타난 재고 현상들,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그 균형에서의 이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지출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따로따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수요의 관점에서 보자면 재정 지출 확대는 틀림없이 경기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수요를 확장을 시켜서. 근데 공급의 관점에서는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생산성도 낮고 수익성도 낮아서 민간 기업들이 외면하는 쪽에 재정 지출이 주로 투입이 돼요. 그러면 한정된 국가 자원이 생산성도 낮고 수익성도 낮은 분야로 흘러가면 국가 경제 전체로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장률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케인스 경제학이 그러니까 케인스의 재정 지출이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규명이 안 돼 있어요. 현 경제학계에 의해서.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에서 다시 이제 케인스 경제학을 들고 나와서 경제정책을 들고 나와서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죠.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치료학으로는 최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영양제는 아니에요. 영양분은 아니라고. 우리가 섭취하는 그 영양소는 아니라고. 그 답변하다가 길어졌나. 또 다른 분들 질문 준비해 오신 분은 안 계세요? 저희 회사 그 팀에서 그 경기 변곡점 이런 걸 이제 좀 추산해 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유심히 보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좀 프린트했는데 제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러시죠. 이쪽으로 와서 발표를 좀 한번 하세요. 보여주면서 발표를. 아니에요. 그거 발표하는 게 실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만히 있어라. 이걸 잠시 채워드려서. 옆에 계시면 다 보여요? 그래? 자,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쪽으로 와서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 장기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저희 이제 경기 변곡점을 좀 추정하려고 좀 노력하는데요.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하나는 한 축은 우리 이제 한계수의 재고 지수, 한쪽은 출하 지수, 두 가지 그래프를 과거 한 8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한 매월 이제 점을 찍어 보면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이제 평균적인 장기적인 속도였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울기가 큰 채널이 이제 상하단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놓고 이제 이 기울기를 변화를 보고 우리 경기 변화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변곡점을 점을 찍어보면 대부분 우리가 경제 성장률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간다는 게 조금 표가 나고 저는 좀 상당히 좀 신뢰성 있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 한 1, 2년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출하 없이 재고만 쭉 넣는 그런 기울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경기 부진을 연간에 걸쳐 겪었고요. 이제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이제 하단을 작년 12월에 받고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1, 2월 지나면서 사실 지금은 좀 추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는 이제 요 해석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쪽에는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반영된 표다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면 좀 더 경제 원리를 더 내려가 가지고 단순히 소비하고 공급망 가지고 반영한 건지, 아니면 해외 요인이 여기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저축 요인이 여기도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지 조금 자신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해석은 총 공급하고 총 수요가 반영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출하 지수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도 여기 반영됐다고 좀 보는 편이고요. 재고 움직임도 수입에 따른 공급에 영향을 받아가 재고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반영됐다 보면은 개방 모형의 영향 변수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경제 원리가 총 공급하고 총 수요가 반영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석을 할 때 좀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한계점 뭔지 그런 것 좀 코멘트를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거는 출하가 두개 월별씩 쭉 출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 빠지면은 지금 재고가 출하는 둔화되면서 재고가 늘어나는 거야. 올라가면 이게 여기서 주춤주춤해서 뒤로 빠진 거는 외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그렇다 다시 이제 정상이라고 출하가 급격하게 늘어서 이렇게 재고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 역시계를 한 바퀴 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2001년도는 이제 그때 나스닥 붕괴되고 막 복잡한 일 많았죠. 이제 그랬었고 2008, 2005년 그러네요. 상당히 유의한 자료네. 출하와 재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니까.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유의미하게 보는 건 이제 소장님이 강조한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 물가 추이가 상당히 좀 신뢰성 높게 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을 자꾸 해보시면 본인의 실력이 금방 부쩍부쩍 늘어요. 이거 잘 보셨어요. 총수와 총공급의 관점에서만 봐도 유의하게 나타나요, 이게. 다른 변수들은 총수와 총공급에 이미 1차, 2차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포인트를 잘 잡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통화적인 요인은 여기에 거의 반영이 좀 별도로 봐야 됩니다. 별도로 보셔야 하는데, 통화적인 변수는 어떤 급작스러운 변수가 없이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면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경제를 그 읽어내는데 모든 변수를 다 포괄해서 볼 수는 없어요.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는 변수들이 꼭 있어요. 그럼 이 변수가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화적인 변수가 갑작스런 변동을 보이는 게 93년 연말, 그리고 이제 98년, 99년 이때,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몇 번 이렇게 그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통화들이 급격한 변화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통화 변수를 포괄을 해야 하는데 그 밖의 해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통화적인 변수와 함께 이제 고려해야 할 게 이제 재정을 좀 같이 봐야 돼요. 통화와 재정을 봐야 하는데 총 수요와 총 공급에다 재정을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수요 쪽에다가 재정을 딱 집어넣으면 이제 이쪽은 이제 그 조세가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집어넣어 놓으면 그 중요성이 딱 이렇게 감춰지는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케인스 경제학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숨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꼭 염두에 두고 이런 분석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본인들이 해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경제를 읽어내는 그런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건 자꾸 시도해보세요.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잘하셨네. 나도 이렇게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잘하셨어요. 하나 배웠잖아요, 나도.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건? 여기에 대해서는 됐고요. 예. 또 다른 분이 질문이 많은데. 하세요. 좀...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을 독점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은 독점하십시오. 그 나를 위해서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아요. 다른 사람도 하나씩 배우잖아요. 제가 그래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그래프 가지고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 좀 쭉 적은 거는 제가 대충 아니까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이제 책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그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하실 때 수급에 진화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제 수요 공급 시간 이동하고 품질을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수요 공급 시간 이동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간 이동의 정도라든지 시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딱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너무 막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가늠이라도 해보려면 어떤 접근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그건 전에 제가 한번 답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로 갈까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측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 시점보다 앞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건 그 뒤에요. 그 뒤이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앞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예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앞을 내다본다? 저는 못해요. 그건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한, 이미 진행한 것도 지금 못 보는데 그 앞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보니까, 조금 더 현재 상황보다 좀 더 앞을 보니까 이게 예측으로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 이동이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진행됐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나간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린스펀 같이 뛰어난 경제 예측의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도 여러 차례 실패할 뻔 했잖아요. 첫 번째가 90년대 중반에
다우지수가 90년대 초반부터서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게 저기까지 가잖아요. 6천까지 가잖아요. 그때 한 95년쯤 될 거예요. 그때 저 그린스펀이 뭐라 그랬어요? 비이성적 과열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했던 주가 지수 그 3천에서 6천 갔던 게 그럼 1년 만에 7천을 넘어가요. 그 다음에 만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이제 그 2001년도 나스닥 붕괴로 인해서 이게 이제 7,000선까지 빠지죠. 그러다 다시 쭉 올라가고 2006년은 14,000까지 가잖아요. 이 주가 지수를 봤을 때 과연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비이성적 과열 그 수준 6천이 그럼 이게 버블이냐? 이건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소위 말해서 글로벌 금융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미국의 다우지수는 12,000이 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글로벌 금융위가 막 터졌을 때도 떨어진 게 8,000 바로 미쳤어요. 그럼 최소한도 6,000은 버블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런데 그린스펀은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그 버블이라고. 근데 그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누가 그걸 판단을 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저축해서 내가 저축한 돈으로 사잖아요. 내 저축한 돈이 많아지면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 내가 저축한 돈이 많은 때 경기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오면 기업의 미래 가치는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도 상승하고 또한 저축이 많이 늘어서 그 수요가 또 추동해줘서 저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수요가 앞에서 시간 이동을 해왔어요. 해와서 지금 가격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근데 수요가 이동해간 그 미래 시점의 수요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시간 이동이라고. 시간 이동에 그 타격이 없다고 볼 수가 있지. 그게 미국에서 80년대 말 이래 2006년까지 2001년 전후에서 한 번에 이렇게 추락이 있었지만 다시 곧 회복해서 다시 2006년까지 3,000대에서 14,000까지 올라갔는데 무려 4배가 뛴 거 아니에요. 한 15년 만에. 근데 미국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경기 팽창 국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그 충분한 축적이 이루어졌었고 그 충분한 축적 바탕에 또 뭐가 있었냐면 기업의 이익이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졌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받쳐주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경기가 안정적으로 그 성장을 하고 있으면 이건 이 수요 이동은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거 판단이 가능하겠냐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이 시간 이동 때문에 버블이 붕괴됐어. 이걸 알 수 있을 따름이에요. 좀 무책임한 답변인가요? 그래도 남보다 좀 빨리 이 포착하면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요. 2005년도부터 미국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그 부동산 가격은 올랐고, 그러니까 보면은 나중에 볼 때는 이제 그 수요 이동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에 어떤 나중에 판단 그 부분은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격 같은 금융자산. 그렇지. 그건 그 판단이 가능한 거지.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는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나중에는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알 수 없으나 지나간 다음에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이건 틀림없이 버블이 나타난다. 금방 그건 포착해낼 수 있죠. 그런 식의 포착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소위 이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라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2006년대 한 3배 반 정도 올라가요. 뭐 발표하는 지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 3배 반 정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2006년도에
그러니까 베어스턴스 사태만 잘 수습했으면 과연 주가지수가 8,000 밑으로 떨어지고 주택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니까 더더구나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금융위는 전 시간에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용창조의 파괴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경제학이 필요한 때는 그런 걸 포착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어스턴스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났을 때, 결국은 이제 베어스턴스가 두 손을 드니까 JP 모건한테, 야, 이거 인수해라. 300억 달러 니들한테 줄게. 그래서 인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0억 달러가 만약에 베어스턴스에서 최초로 그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을 때 300억 달러를 베어스턴스에 딱 줬으면 예금 인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춤하고 아이 괜찮겠다 하고 예금 인출이 계속 안 됐으면은 베어스턴스 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크레딧 디스트럭션이 안 일어난다고요. 신용 파괴가, 신용 창조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신용 창조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파생 금융 상품 가격도 그렇게까지 추락하진 않아요. 또 리먼 브로더스 파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리먼 브로더스 파산 직후에 미국 정부가 AIG에 8천억 달러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번원 통화를 2배로 확 팽창을 시키잖아요. 그거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가 추락하거나 공황 상태로 가는 걸 예방해냈잖아요. 그게 만약에 베어스턴스 당시에 8천억 달러가 아니라 300억 달러를 초기에 그 예금 인출 사태가 났을 때 베어스턴스에 집어넣었더라면 경기 추락도 없었을 거고, 신용 파괴도 없었을 거고, 신용 수렴이라 그러지. 신용 수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경기 하강도 없으면은 집값이 그게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지나간 다음에 그걸 이제 포착해낼 수 있을 따름이죠.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예측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다른 질문이요. 관련해서 예, 저는 예. 시간 이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거는 어느 그것도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 파악이 가능하냐면 집값에 대한 전세값 비율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값이 집값의 70% 수준을 넘어가면 거의 100% 그거는 이제 또 다시 시간 이동 부동산 투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 60%를 넘었거든요. 전세값이.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뛰지 않은 이유는 작년 4, 4분기 성장률이 1.4%예요. 그러니까 추락했지. 1, 4분기 잠시 올라섰다가 2, 4분기도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추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의 근원이 되는 저축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 이동이 거의 끝나서 만약에 그 성장률이 6%만 한 1년 정도만 유지가 되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일어나요. 지금은 이제 워낙 경기가 부진해서 저축이 축적이 안 되고 있어서 수요가 지금 미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본 축적, 그 저축 부분이 지금 안 돼서 그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그 DTI 규제 이것도 이제 부채를 이제 쉽게 원하는 만큼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수도권의 그 집값 약세하고 좀 이어지지 않나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 없기 때문에 지방 집값들은 이제 상당 부분 올라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들은 약세를 보이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DTI 규제는 그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상승한 다음에 대출이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그 빚을 내서 집값이 상승해야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지 집값이 안정적이거나 지금처럼 약세일 경우에는 누가 그 빚 내서 사겠어요. 1년 후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살 수도 있는데 시간 이동이라는 것은 미래 수요가 이동해 오기도 하지만 현재 수요가 미래로 이동해 가기도 해요. 근데 집값이 지금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왜 집을 사겠어요? 은행 이자 왜 내가 그 부담해가면서 굳이 사겠어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방은 DTI 규제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올랐다. 이제 그 지방도 지금 오른 게 거의 다 멈췄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가 강남 3구에서 일어나서 이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서울 전역에서 퍼져서 이제 지방 대도시로 가고, 지방 대도시에서 퍼져서 이렇게 착착착 진행해 가다가 서울이 먼저 꺼졌고, 서울이 먼저 꺼지니까 잠시 주춤했던 게 지방에서는 아직 집을 살 축적이, 저축 축적이 제법 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투기는 서울이 막 사회 문제가 되고 막 폭발적인 상승을 지방 안 올랐었어요. 그게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또 질문 많이 몽땅 준비해 오셨네. 그 신용 성수 따질 때 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버는 통화 대비 배율로 알고 있었는데 회장님은 이제 화폐 반입 배율로 많이 좀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따질 때 어떤 게 좀 더 유효성 있게 보는 표가 될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화폐 발행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주로 해요. 그게 경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하더라고요. 이제 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 총유동성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협의통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폐 발행해서 본원통화 가는데도 신용 승수가 있어요. 근데 신용 승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 발행은 그 자체지만, 본원 통화에 가면 벌써 통화 기능이 다른 것들이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신용 승수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화폐 발행액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금 본원 통화 중심으로 신용 승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방법이 더 낫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통용되는 것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나는 학자니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버는 통화로 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고려하시고 신용승수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감안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고용지표, 실업률이나 고용률 보면은 상당히 경기에 좀 상당히 어느 정도 후행하는 지표로 좀 알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 반응을 보면 고용, 실업이나 고용지표라든지 실업 청구, 항매달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후행지표가 아닌 건지 아니면 주식 자체가 그렇게 그것보다 더 후행하는 걸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영향력에 대한 후행의 속도에 대한 반영이 좀 혼란이 좀 오는. 고용의 후행성은 무려 1년 이상 차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그 반영이 1년 내지 1년 반 전 경기 상황의 반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그 고용의 입각에서 투자를 하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잘못 읽어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경기는 이미 하강했는데 고용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후행성 때문에.
이제 없어요? 아, 계속 하세요. 네. 그 작년 후반부터 이제 통화 보면은 통화 화폐 발행액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엠몬 같으면 상당히 이제 굉장히 좀 그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에 반해가지고 대출은 꾸준히 증가율이 조금씩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엠몬 같으면 신용 창출 과정이 거치는 과정이고 그 거치는 주 루트가 대출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대출이 증가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그 M1 증가율은 많이 좀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 개선이 서로의 상호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하는 게 좀 좋지. 그거는 구분하실 때는 통화의 공급의 관점인지 수요의 관점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M1이 줄어드는 거는 신용 승수도 줄어들었고 유통 속도도 줄어들었고 뭐 이런 등등의 영향 때문이고 이게 경기 부진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증가한다. 이거는 또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또 그 대출은. 이제 그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역사적인 현상이에요. 왜냐? 가계 자산, 금융자산 증가율하고 대비해 보세요. 가계 금융자산이 증가했다. 증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연율 10%다. 그럼 그 가계대출 증가율이 10%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금리가 폭락해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계대출이든지 기업대출이든지 늘려야 해요. 이 자본 축적이 크면 클수록 부채 비율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기업이든지 가계든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같이 묶어서 보시면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또 예, 지금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밑에 바닥에 저평가적인 상황인데 향후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다고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치가 너무 커져버리면 나중에 좀 외환 매도 전환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과도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기후라고 하시죠, 기후. 땅이 무너질 거 걱정한 중국에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했고 땅이 꺼질 걸 걱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목적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계속 많이 버는데 가지고 나갈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계속 많이 벌면 그 사람들 국적을 아마 한국으로 바꿀걸요?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계속 사도록 만들면 돼요. 또 우리 내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계속 사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국내 경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한국에서 거둘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계속 잘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외환 가지고 튈 걱정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데서 위기가 있을 때 한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주로 그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하는데 헤지 펀드는 어느 금융회사나 그 일정 한도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은 그러니까 지금 헤지 펀드라는 게 냉정하게 보자면 뭐냐면 은행에서 실적 좋은 애들 밖으로 내보내서 야 니들 헤지 펀드 만들어서 니들 능력껏 벌어 먹어봐 하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적 좋은 애들만 계속 이제 뒷돈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선발하는 일종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헤지펀드들이 어떤 그 기준 수익률이 있어요. 그 기준 수익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은행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거가 이렇게 대출해주고 투자하잖아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그 안정적인, 그 은행이 거두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수익률 이하로 헤지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헤지펀드 돈 회수하면 그 헤지펀드는 바로 드롭이에요. 그냥 바로 손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투자했던 이게 손실이 나면 한국에서 이익을 실현해갖고 그걸 일단 기준 수익률을 맞춰요. 그거 맞추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가지고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그 수익률이 맞춰지면은 다시 갖고 들어와요. 가지고 나가서 수익률 맞춘 다음에 다시 이 수익률이 그쪽에 올라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미국 재무부가 그 환율 보고서에 이제 제출하는 게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한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거의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입을 할 정도로 그 보고서의 영향력이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똥배짱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무역 보복, 어떤 관세 보복, 뭐 이런 등등 다 취할 수 있어요. WTO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IMF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보복이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 한국 경제 타격을 입어도 상관없겠다 싶은 그 국제 경제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아마 뒤통수 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는 약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프라자 합의 아시죠? 그 다음에 루브르 합의 있었죠? 그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 과도했다. 그러니 루브르 합의로 다시 원상 복귀하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프라자 합의 때 그 프라자 합의 직후에 240행 때 했던 게 결국 나중에 120행 때까지 떨어졌는데 160행 때까지인가 떨어질 거죠 아마. 미국이 그걸 강요를 하죠.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잖아요. 일본이 당시에는 세계 최대 그 경상수지 흑자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아니지. 그때는 이제 선진 5개국이었던가? 이제 그 5개국 그 재무장관 그리고 수반 회의 그 정상 회의에서 일본을 전부 다 같이 압박을 하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순간에 일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 30% 40%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데 그걸 누가 버텨내요? 외교 무대는요. 모든 협상은 물밑에서 이루어져요. 밖으로 안 드러나요. 드러났다 그러면 그 파국이에요. 그때 그 독일도 거기. 독일은 조금 일본처럼 심하진 않았죠. 예, 일본에 집중적인 타격을 줬죠. 독일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독일 마르크 가치가 많이 상승했죠. 그때 그래도 독일은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금리, 우리 지금 그 성장률하고요. 그때 소장님 책에 그런 거 제가 몇 번을 본 것 같은데 성장률과 신용,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대출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카드 그런 것들을 합쳤을 때 보통 성장률의 2배 이상 그게 돼야 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 겁니까? 그럼?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성장률이 만약에 지금 뭐 4%대라 그러면은 8% 이상 지금 그 신용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게 늘어나야 된다는. 화폐 발행 증가율.
화폐 발행 증가율이든 다른 이제 협의 통화 증가율, M1이든 M2든 증가율이 자관 성장률의 2배 이상은 돼야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더 커져요.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같은 상황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을 때는 통화 팽창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기도 하지만 그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통화 증가율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전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추락이 나타나거나 그래요. 공황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좀 통화에 대해서 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통화 증가율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곱하기 한 2 정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을 이제 한번 보니까요, 미국은 이제 거의 성장률하고 통화 증가율하고 이제 거의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하고 다르게 이제 통화 증가율이 이제 성장률 2배 정도 돼야 되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제 거의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통화 증가율이 조금 더 앞서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성장 잠재력이 2%대, 3%대 사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그 배율이 이제 증가율 배율로 보면 그것도 미국은 2배, 3배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6%는 넘거든요. 6%는 넘기 때문에 지금 통화 증가율, 화폐 발행 증가율은 10%는 넘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6%가 유지가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증가율은 저 M2 증가율이었었거든요. 네, M2 증가율. 사실 저는 M1, M2, M3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M2나 M3는 깡통하고 드럼통을 2개 하나 더하기 하나 해놓고 2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M3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번원통화, M1 또 기타 몇 가지를 더 붙여서 M3가 되잖아요. 근데 통화 기능에 있어서는 이 번원통화가 통화 기능이 가장 높아요. 거의 1에 가깝잖아요. 화폐하고 똑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M1은 이거는 그 통화 기능이 거의 한 60%밖에 안 돼요. 통화 기능이. 그러면 100%짜리하고 60%짜리를 1대1로 이렇게 합산이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0.6하고 1로 합산이 돼야지. 그걸 1대1로 합산하는 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저는 M2, M3에 대해서는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추세선을 보는 데는 좀 필요해요. 신용 창조 배수를 보는 데도 필요하고. 그런데 유형에서 볼 따름이지 그 경제를 읽어내는 데에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 소장님 책에 2002년도에 이제 그때 가계 신용 증가가 억제를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대출이 2003년도 하니까 가계 신용을 그러니까 가계 신용이 급속도로 줄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단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2배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저는 2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통화 증가율이 2배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하는 게 정상이라고 한 이야기에는 가계 신용도 그 정도는 증가해야 하는데 조금 낮은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그 비율 중에서는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계와 사업성 대출로. 근데 이거는 2배, 그러니까 1배만 늘고 이거는 1.5배만 늘고 이거는 2.5배 늘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약간 낮은 게 바람직하다. 약간 미세한 차이죠.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는 빨리 나갑니다. 가격 현상은 합성 현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항상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 경제학의 합성 현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이 소득 변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동인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동인지, 아니면 카오스적인 현상에서 일어난 변동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격이 어디로 갈지를 진단을 쉽게 해내지 못해요. 지금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약간은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카오스적인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그럼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가격 결정 원리 중에서 통화 부문 소득이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가격이라는 건 세 가지 개념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재화의 특정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재화 간 거래 비율, 세 번째가 전체적인 물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근데 가격 결정 원리에는 가격과, 그러니까 소득과 통화와 함께 가격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통화가 인위적인 통화, 인위적인 화폐 발행의 증가,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증가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 훨씬 위험해요. 가격 결정 원리의 힘이 제일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변동 원리는 잘 아실 거고. 수요와 공급의 운동 원리는 사실 이거는 소득 이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데, 수요와 공급은 별도로 각각 다뤄야 하고, 상호작용만 가격 이론에서 다뤄야 돼요. 탄력성, 차별화, 이건 아실 거. 기업의 이 광고의 역할, 매출 극대화도 이것도 소득 이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데, 가격 이론을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뒤 설명이 안 되니까 앞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소득 이론을 맨 앞으로 내세워서 이제 경제 이론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 최형식 경제학이 일반화돼서 하게 되면 이것들은 다 소득 이론으로 다 들어갑니다. 수급 원리 진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의 도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품질의 도입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금 분석해낼 수 있다는 사례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품질이 이제 품질을 모르면 읽어낼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가격 현상 중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으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 이거는 환차손 환차익은 꼭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가격 결정 원리는 이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건 마시면 돼요. 3자가 상호작용을 한다. 소비, 분배, 생산, 유통 및 시장에 대한 이것도 소득 이론에서 다뤄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가격의 운동 원리는 다 배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이론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이론적으로 가격이나 모든 움직임을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이제 좀 답이 안 나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는 부분은 결국은 가격이라는 게 같이 가격을 매긴다는 게 향후에 캐시플로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치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오느냐, 부가가치 자체가 이제 체화된 게 운동 에너지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소장님 글 중에 이제 한번 쓴 자금은 에너지를 잃는다. 예를 들면 국공채 발행해서 산 자금은 에너지를 잃는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자금이 위치한 소지하는 위치가 향후의 이익을 얻기에 좀 부족한 대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10,000원이라는 그 돈은 은행에 있으나 내 호주머니에 있으나 10,000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이자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하나는 이자를 내한테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자라는 것은 그 가치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흐름을 결정을 하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 가게도 하고, 은행에 있는 돈이 내 호주머니로 오게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운동에너지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뭐 이체 에너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 흐름을 볼 때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해 두는 거예요. 그 소득 이론의 구성과 국내 총 생산의 의의라는 게 있는데, 국내 그 소득 이론의 구성은 이제 가격 이론과 똑같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 국내 총 생산의 의미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에, 지금도 이제 일부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국민소득이 혹은 그 GDP가 후생복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럼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가격은 신호등일 따름이고, 그게 그 일륜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끼니 굶는 어린이한테는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가치가 높을 수가 없는데, 강아지한테 먹이는 사료값보다는 더 훨씬 더 싸잖아요. 사료값이 더 비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 일륜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가격은 그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 그 기능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은 존재의의가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듯이, GDP도 후생복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경기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이 우리 경제생활 전반을 지배한다. 그러니 GDP가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하우스 운동 원리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실현성에 관한 건데, 경제라는 것은 자기 실현성이 높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의미에서도 그 비관적인 분위기예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비관적인 것만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조차도 비관적인 것으로 딱 바꿔서 보도하고 막 그래요. 그게 가장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게 가계부채 문제였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가 결국은 가계부채 비율을 폭증을 시킨 역할을 했죠. 가계부채 문제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부동산 투기가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추락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장기 저성장 궤도로 가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그 가계부채 문제 제기였어요. 물론 가계부채 문제 제기를 위해서 그 앞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참 답답한 게, 그때 우리 97년 말에 우리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다 그랬잖아요. 조선일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의 부처라는 그 사설을 통해서 향후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딱 극복해내잖아요.
외환보유고를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진행되기 직전 그 외환보유고의 2배를 그해 말에 쌓았고, 그래서 외환위기에는 다시는 이제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게 했고,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10% 넘는 성장을 했고, 그 다음 해에도 9% 가까운 성장을 했고, 경기 회복도 가장 빨랐고,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흔히 겪기 마련인 빈부격차 확대도 우리나라가 가장 적었고, 국부유출도 가장 적었고, 공적자금 투입도 그 규모에 비해서는 가장 적었고, 이런 등등 어느 것 하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뛰어난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막 떠들었죠. 내 체온이 36.5도인데 너무 높다. 그렇게 악쓰는 것처럼 좀 웃기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파충류는 뭐 15도인데 내 체온은 36.5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다르죠.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비교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한 얘기를 겪은 나라들과 비교했더라면 진짜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이제 제가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썼는데, 외환위기 트라우마에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비관의 트라우마. 계속 우리 경제에는 진실은 덮이고 거짓만 계속 이렇게 활개를 치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근데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관변 혹은 그 대기업 그 연구소들, 거기도 이제 관변 이제 연구소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학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같은 부류들인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경제를 좀 올바르게 보려는 그 움직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한 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자세다. 그 사람들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변화가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의 화두는 희망이 아니겠냐, 희망과 성장이 아니겠냐, 낙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냐, 자신감도 또한 얘기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화두가 되면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는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부터서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이 비관적인 분위기도 많이 개선될 거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정권이 워낙에 그 성장 잠재력과 국제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떨어뜨려서 그 떨어지는 속도를 지금 반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과연 있느냐. 우리 지금 안 늦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안 늦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이상 더 지나면, 진짜로 고착화되면 10년 동안에 퇴행했던 게 이게 더 5년 연장이 되면, 이 고착화되면, 이 구조적으로 딱 고착화가 되면, 그때는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죠. 준비한 거 못한 거 하세요.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예. 네. 아까 2002년도 그때 가계부채 보험 말 때문에 그게 부동산 투기를 이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자본 축적도, 저축률도 계속 저축도 많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은행들로서는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우리 금융기관들이 3분의 1을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업보다는 가계대출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이미 그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정권에서 가계신용을 극단적으로 억제를 했어요. 자본 축적이 돼 있는 상태. 극단적으로 억제하니까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죠. 그 통화 역할을 하는 가계신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몸에 혈관계의 대동맥을 꽉 조여놓은 이제 한참 자란 심장 대동맥을 꽉 조여놨으니까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죠. 경기가 하강을 하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기업의 투자나 이런 데에 이렇게 가던 자금들이 기업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돈들을 어디 쓸 데가 없었죠. 특히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그 돈을 놀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번 돈으로 뭔가 뭐를 좀 더 벌어야 되잖아요. 벌어놓은 돈으로. 은행들은 대출 그러니까 예금 받은 돈으로 돈을 벌어야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찾다가 부동산에 찾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주체들이 기업과 은행 이쪽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주체는 개인들이었었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시겠지만 2002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게 2003년도부터예요. 2003년도에 뛰기 시작했고 2005년도에 피크를 이루죠. 이게 기업의 돈이 많은 거하고 은행의 돈이 쌓이는 거하고 그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그 사이의 고리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PF 대출 같은 거 아시죠? 이제 기업이라는 데 건설업계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또 대부분 건설업을 끼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몰려갔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름 하에 소위 말해서 시행사와 건설사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계기로 그게 이제 분리하는 계기가 되는데, 구조조정은 일종의 수술이에요. 수술을 마치고 우리 경제가 건강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건강을 회복한 사람에게 계속 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수술을 더 하기 위해서 매스를 댄 게 뭐냐 그러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 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을 줄여라. 이제 건설업체는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다 못하니까 사업을. 그래 왔었고, 건설업체들이 또 분양대금 받아서 건설했었고, 이제 그게 다 부채로 이제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 분양이 끝날 때까지는. 근데 그 집을 이제 딱 인도할 때까지는 부채로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에 대해서 부채 비율 줄이라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는 또 부채 비율 높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 시행사라는 걸 만들잖아요. 건설업체는 건설만 해준다.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시행사에 대한 부채 비율 또 대출 규제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시행사에서 모기업이든지 뭐 이런 데서 자금 동원해갖고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진행하면서 건설사한테 건설만 시키고 자기네들은 그냥 분양하고 개발해서 돈 벌고 하는 일만 했죠. 그런 것들이 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빚어진 정책들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하고 접근해서 경제를 이해하면 그런 일들이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데 구조조정, 수술이다. 쓸데없이 수술 뭐 자꾸 하면 안 좋다. 수술이라는 것은 진짜 중병이 걸렸을 때나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만 있었어도 그런 그 터무니없는 제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축은행 도산 사태가 일어날 정도의 PF라는 그런 사기극도 안 알아질 수 있었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금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에 이제 뭐 역방향으로 간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그거는 다른 변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게 먼저 가느냐예요. 금리가 먼저 오르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근데 다른 쪽에서 먼저 가면 금리가 뒤따라가면 금리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금리는 어차피 후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고. 아니. 그 뒤따라가는 수도 있어요. 아니 앞서가는 수도 있어요. 뭐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수도 있고, 정부가 기준금리 올리면 금리는 올라가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밖에 돈 쓸 사람이 많을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축률보다 이 투자율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욕구가 왕성할 때 금리가 먼저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 지표는 무엇이 먼저 가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게 선행이냐, 그러니까 어느 게 어느 것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호작용하니까. 근데 제가 전에, 요즘은 안 해봤는데 전에 한번 그 금리하고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이런 거 이제 한번 그래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항상 금리가 후행적으로 거의 쫓아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우리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나 마찬가지로 위기가 처할 때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건 일부러 내린 거고요. 예, 금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또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이 부동산이 상승을 했을 당시에 그때 보면 금리가 높거든요. 부동산이 상승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볼까 하고 계속. 그것도 이제 어느 게 먼저 갔는지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 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른다. 가격이 올라 수요가 따라가서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이한 현상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격도 오를 것 같다. 그럼 시간 이동해서 수요가 더 먼저 증가하는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격이 오른다. 품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저거 사야지 해서 가격이 오르는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이 먼저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어느 변수가 먼저 가느냐 그걸 꼭 포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